케어 유누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보내주신 자료가 오늘도 도착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이 자료들을 보니까 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초고령 사회라는 미지의 영역에 막 첫발을 내디뎠구나,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다룬 뉴스들은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에요. 뭐랄까,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현상 같다고 할까요? 지각 변동이요? 네, 모든 정책이나 사회 현상들이 통합이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또 현실은 여전히 분절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아, 통합과 분절. 네,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어떤 균열이 생기고 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지 이걸 좀 주목해서 보시면 훨씬 재밌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지각 변동의 진원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 한국이 예상보다 1년이나 빨리 바로 올해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겁니다. 네, 전체 인구의 21.8%, 그러니까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통계 수치를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핵심은 단연 속도입니다. 속도요. 속도.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에 걸쳐 겪은 변화를 우리는 불과 몇 년 만에 확 겪어내는 거거든요. 이건 마치 잔잔하던 강물이 갑자기 거대한 폭포로 변하는 것과 같아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기존에 있던 댐이나 제방, 그러니까 낡은 복지 시스템으로는 이물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이 정부 정책 전반에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대개조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비장하기까지 한 표현을 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대개조를 위한 실탄, 그러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노인복지 예산이 거의 30조 원, 29조 3천억 원이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근데 단순히 돈만 늘린 게 아니라 소득, 돌봄, 건강, 여가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형 구조로 바꾼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그 통합형 생활 패키지라는 개념.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역설이 하나 있어요. 역설이요? 정부는 통합을 외치는데 정작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부처들은 여전히 나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다 각자 움직이죠. 아, 그러네요. 칸막이가 여전하군요. 그렇죠. 결국 이 멋진 패키지의 성공 여부는 그 보이지 않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얼마나 허무느냐에 달린 어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걸 조율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연금 개편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더 많이보다는 더 늦게 받는 구조로 바뀐다는데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 관심이 크더라고요. 이건 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방향이긴 합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연금 수령 공백기에 놓이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분들의 소득 절벽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반드시 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연금 언제 얼마나 받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걸 넘어서 정년 끝나고 연금 받기 전까지 그 몇 년을 어떻게 버틸 거냐는 아주 현실적인 숙제를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셈이죠. 한편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됐다는 소식도 있어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47만 원 이하까지 일단은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수급자 범위가 너무 넓어진 거는 분명 긍정적이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달라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연금 몇만 원 오르는 걸로는 장바구니 채우기가 버겁다는 거죠. 아, 실질적인 체감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통장에 찍히는 명목소득이 아니라 그 돈으로 실제로 사과 한 알, 라면 한 봉지를 더 살 수 있는가. 이 실질소득의 관점에서 봐야 문제의 본질이 보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65세가 노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서울 시민 70%가 최소한 70세는 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심지어 중고령층 스스로도 68.5세는 돼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죠.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이건 사회의 시계가 법의 시계보다 훨씬 빨리 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회의 시계가 더 빠르다. 네. 평균 수명이 늘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이제 스스로를 더 이상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인식의 격차는 정년 연장이나 연금 수급 시기 조정 같은 제도 개편이 얼마나 시급한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의 시계가 빨리 간다는 건 결국 65세를 넘어서도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노년은 쉼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10명 중 4명 이상이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대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고령층은 더 이상 노동시장의 주변부가 아니라 어엿한 핵심 축 중 하나가 된 거죠. 문제는 이분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과 제도입니다. 여전히 용돈벌이나 소일거리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직 그런 인식이 있죠. 평생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고용 인프라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역대 최대 규모 115만 2천 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발표하긴 했더라고요. 네, 양적으로는 엄청나죠. 경로당 배식 지원처럼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형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일자리들이 대부분 좀 단순한 소일거리 수준은 아닐까, 질적인 측면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양쪽 팽창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예요. 단순한 소득 보존용 일자리를 넘어서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분들 스스로가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결국 오래 일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마침 오는 3월부터 의료랑 돌봄을 하나로 묶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 같아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분명 혁신이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편해지겠네요. 하지만 공급자, 그러니까 현장의 돌봄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요. 옥상옥이요? 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서 업무 부담만 더 늘어나고 정작 중요한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은 뒷전이라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겉보기엔 좋아도 실제 실행 단계에선 인력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치매 문제도 참 심각한데 관련해서 에이지테크 시장이 4천조 원 규모로 크고 있다는 소식이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에이지테크가 정확히 뭔가요? 치매 골봄 로봇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에이지테크는 말 그대로 노화, 에이지와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질문하신 돌봄 로봇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훨씬 넓은 개념이죠. 시니어의 금융 거래를 돕는 앱, 원격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 사회적 관계를 이어주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아, 거의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는 거군요. 네,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기술을 포함하는 거대한 산업을 말합니다. 치매 케어는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분야인 셈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르겠죠. 작년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50조 원을 넘어서 전체 진료비의 거의 절반, 45%에 육박했다는 기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숫자는요, 현재 의료 체계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경고등? 이대로 가다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신호죠. 이제는 아프면 치료하는 치료 중심에서 건강할 때 미리 지키는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겠네요. 개인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죠. 지금까지 거대한 시스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삶에 더 와닿는 건 일상의 작은 변화들인 것 같아요. 전남 한평에서 이웃들이 화재 속에서 90대 독거노인을 구했다는 기사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공적인 시스템이 아무리 촘촘해도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빈틈을 메우는 것은 결국 이웃과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시선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죠. 서울시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보험을 확대한 것처럼 이런 공동체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세밀한 정책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시니어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K패스, 또 묶여있는 부동산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게 돕는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동권과 주거 안정. 이건 시니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권과도 같습니다. 특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죽을 때까지 그냥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유동화해서 오늘의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설계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김영래 편집장님이 보내주신 기사 중에 혼자 잘 사는 시니어의 7가지 공통점이라는 것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아, 그 기사요? 네, 관계의 거리 조절, 비상시 대비, 작은 습관 유지 같은 것들이 핵심이던데요. 이걸 종합해보면 이런 모습일까요?
매일 아침 8시에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수요일엔 서예 교실에 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옆집 젊은이에게 연락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75세 어르신. 아, 네. 이런 분은 혼자 살아도 고립된 게 아니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된 고독과 스스로 삶을 통제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립적 독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고독과 자립적 독거. 네. 이제 우리 사회는 후자를 위한 심리적,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지원을 더 활발하게 펼쳐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불행이나 결핍의 상징이 아닌 하나의 존중받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말이죠. 이런 고민이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니겠죠. 당연하죠. 미국에서도 베이비붐 세대가 80대군 접어들면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시니어 시설 부족과 노인 노숙자 증가가 심각하다고 하네요.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파도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뉴스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거 위기가 우리에게도 충분히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아, 남의 일이 아니군요. 그렇죠.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주거 모델을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 미국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또 연금이 2.8% 올라도 의료보험료가 그보다 더 많이 올라서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대요. 네, 그 기사도 있었죠. 연금이 올라도 의료비가 더 오르면 결국 더 가난해지는 셈인데 이거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 연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료비라는 밑빠진 독을 막지 못하면 시니어 빈곤 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군요. 단순한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뇌 손상을 막는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예방 가능한 치매, 그리고 관리 가능한 노화,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인 케어 가이드라인이 이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술과 의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 셈이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라는 낯선 땅에 상륙해서 생존 시스템을 급하게 구축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든 걸 통합하려고 하지만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에이지테크나 자산 유동화 같은 새로운 기술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고 시설을 짓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의료, 요양, 일자리를 하나로 촘촘하게 엮어서 시니어 스스로 존엄과 경제적 자립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입체적인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는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겠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명확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스템, 정책, 예산 같은 조금은 거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영래 편집장님이 보내주신 뉴스 더미 속에서 발견한 혼자서도 잘 사는 시니어의 작은 습관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 그 이야기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분께서 곱씹어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국가가 이렇게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안 진정으로 충만한 노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개인과 작은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국가적 시스템만큼이나 중요한 나만의 삶의 시스템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